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하늘에서 태양이 하나 더 떴습니다. 히로시마 상공 580m에서 폭발한 우라늄 폭탄 리틀보이. 7만 명이 즉사했습니다. 도시의 70%가 증발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군부의 반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신형 소위탄인 것 같다. 도쿄 대공습 때랑 비슷한 거 아닌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거 아마 한 발밖에 없을 거야. 3일 뒤 나가사키에 플루토늄 폭탄 펜맨이 떨어졌습니다. 4만 명이 또 즉사했습니다. 같은 날 새벽 소련이 만주를 침공했습니다. 일본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중재자가 적으로 돌아선 겁니다. 원자폭탄이 일본의 몸을 태웠다면 소련의 참전은 일본의 영혼을 꺾어버렸습니다. 그제야 일본은 항복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히로시마가 터진 그 순간 항복했으면 나가사키의 비극은 없었습니다. 왜 일본 군부는 도시 하나가 증발하는 걸 보고도 항복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72시간의 진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60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45년 4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오키나와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가 왜 중요하냐면요.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로 결심한 직접적인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오키나와 전투 이전에 이오지마 전투가 있었습니다. 미 해병대가 엄청난 피해를 입으면서 이오지마를 점령했는데 일본군은 이 전투에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섬 전체를 갱도화해서 미군을 끝없는 소모전에 끌어들이면 된다. 오키나와에도 똑같은 전법을 썼습니다. 석회암 동굴을 파서 10만 미터 이상의 갱도를 만들었습니다. 해변의 모든 산과 언덕을 요새화시켰습니다. 여기에 민간인까지 동원됐습니다. 당시 일본의 구호가 뭐였냐면요. 1억 총 옥수에 7천만 명밖에 안 되는 인구를 1억이라고 부르면서 모두 천황폐하를 위해 죽으라고 했습니다. 14살짜리 여중생도 죽창 들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1인 10살, 한 명당 영미 귀축 10명씩 죽이고 죽으라는 구호가 돌았습니다. 더 끔찍한 건 여자와 아이들 몸에 폭탄을 달아서 미군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미군 입장에서는 누군가 걸어오면 전부 위험인물로 봐야 했습니다. 민간인과 적군의 구별이 불가능했습니다. 오키나와 전투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미군 전사 및 실종 12,520명, 부상 36,631명, 비전투 손실까지 합치면 총 피해 49,152명이었습니다. 손실률 35%입니다. 해군도 전사 4,907명, 함정 36척 격침, 300척 이상 손상됐습니다. 미군 최고위 전사자도 나왔습니다. 사령관 사이먼 볼리버 버크너 중장이 포탄에 맞아 전사했습니다. 일본군은 어땠을까요? 전사 및 실종 9만에서 11만 명, 포로는 7,000명이 안 됐습니다. 대부분 자결했기 때문입니다. 민간인 피해가 더 충격적입니다. 14만 9천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강제 자결 포함입니다. 오키나와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사라진 겁니다. 미군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보겠습니다. 태평양 전쟁 최대의 혈전을 치렀습니다. 이런 전투를 일본 본토에서 또 해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운폴 작전이라고 불리는 일본 본토 상륙 작전에 예상 피해가 있었습니다. 미군 사상자 40만에서 100만 명, 일본군 500만 명 이상, 민간인 1,000만 명 이상, 오키나와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미국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토 상륙은 미친 짓이다. 해상 봉쇄와 공중 응징, 그리고 궁극의 전략 무기를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원자폭탄이 개발됐습니다. 문제는 이걸 쓰느냐 안 쓰느냐였습니다.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실전에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도시 하나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민간인 학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면 다른 나라들도 개발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에도 트루먼 대통령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쟁을 단축하기 위해 불가피하다. 수십만 명의 미군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써야 한다. 트루먼은 더 냉혹한 말도 남겼습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 필요하다면 도쿄를 지도에서 지워버려라. 타깃 선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1945년 5월부터 10월까지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기준이 5가지 있었습니다. 군사적 중요성이 있을 것, 폭탄 효과를 평가하기 쉬울 것, 도시 규모가 인구 30만 명 이상일 것, 지형이 평탄하고 목조 건물이 많을 것, 날씨가 맑을 확률이 높을 것. 후보 도시 순위가 정해졌습니다. 1위 교토, 2위 히로시마, 3위 고쿠라, 4위 나가사키, 5위 니가타. 그런데 1위 교토가 제외됩니다.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헨리 스틴슨 육군 장관이 반대했습니다. 문화유산이 너무 많다. 민심을 고려해야 한다. 스팀슨의 아내가 교토를 좋아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교토가 빠지면서 히로시마가 1순위가 됐습니다. 왜 히로시마였을까요? 일본군 제2총군 사령부가 있었습니다. 군단, 사단, 훈련소, 병참 기지가 모여 있는 군사 거점이었습니다. 인구 35만 명의 대도시였습니다. 지형이 평탄해서 폭풍과 열파의 확산을 관측하기 좋았습니다. 목조 건물이 90% 이상이라 피해 규모를 측정하기 쉬웠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T자형 아오이 다리가 있어서 조준하기도 쉬웠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히로시마는 그때까지 소위탄 폭격을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의도적으로 남겨뒀습니다. 신형 폭탄의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려면 손상되지 않은 도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히로시마는 테스트베드로 보존됐습니다. 도쿄는 왜 안 됐을까요? 천황이 살고 있었습니다. 천황을 제거하면 나중에 항복 문서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협상 파트너로 남겨둬야 했습니다. 천황을 살려두고 협상에서 전쟁을 끝내겠다는 전략적 계산이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그날이 왔습니다. 히로시마는 평화로웠습니다. 한 번도 폭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도시들과 달리 일상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있었습니다. 여름 날씨가 화창했습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고도 9,400m에서 날아오는 B-29 폭격기 2대가 보였습니다. 파란 하늘에 은색 비행기가 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고 생존자들이 증언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B-29 에놀라 게이가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폴 티베츠 대령이 지휘하는 폭격기였습니다. 폭탄의 무게는 4,400kg, 우라늄 64kg이 들어있었습니다. 고도 580m에서 폭발했습니다. 7만 명이 즉사했습니다. 인구 34만 명 중 20%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1945년 말까지 10만 명 이상이 죽었고 장기 방사능 피해까지 포함하면 14만 명 이상이 희생됐습니다. 도시의 70%가 파괴됐습니다. 폭심지 반경 2km는 완전히 소실됐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폭발 후 사람들이 좀비처럼 걸어다녔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피부가 타서 살이 늘어졌는데 너무 아파서 팔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팔을 든 채로 걸어 다녔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강으로 뛰어들었다가 그대로 익어서 죽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얼마 후 시커먼 비가 내렸습니다. 방사능 낙진이 섞인 비였습니다.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그 비를 마셨습니다. 2차 방사능 피폭이 시작됐습니다. 일본의 초기 반응을 보겠습니다. 통신망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도쿄에 있는 군부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랐습니다. 최초 보고가 뭐였냐면요. 미국이 신형 소위탄을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도쿄 대공습 때도 소위탄 많이 맞아봤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요?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물리학자 니시나 요시오가 조사단을 이끌고 현장에 갔습니다. 보니까 원자 폭탄이 맞았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일본 군부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오케이, 원자 폭탄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저거 한 발밖에 없을 거야. 미국의 생산 능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한 겁니다. 저렇게 무시무시한 폭탄을 여러 발 만들 수 있을 리가 없다. 한 발짜리 쇼크다. 버티면 된다. 당시 일본의 권력 구조를 봐야 합니다. 최고 전쟁 지도회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6인 구성입니다. 온건파 3명, 강경파 3명. 온건파는 스즈키 총리, 토고 외상, 요나이 해군 대신이었습니다. 강경파는 아나미 육군 대신, 우메즈 참모총장, 도요다 군령부총장이었습니다. 온건파는 즉시 항복하자고 했습니다. 강경파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3대 3이니까 결론이 안 났습니다. 강경파가 내건 조건 4가지가 있었습니다. 국채 보장, 즉 천황제를 유지한다. 연합군의 점령을 제한한다. 우리 군대는 우리가 알아서 해산한다. 전범 재판도 우리가 자주적으로 한다. 연합군의 점령 제한이라는 조건에 뭐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아십니까? 조선과 대만입니다. 일본은 마지막 순간까지 조선과 대만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 땅이다. 이미 우리 거다. 끝까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논리가 뭐였냐면요. 너희가 한 나라라고 했지. 그런데 왜 조선 사람들은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하고 상하이에 가서 임시정부 세우고 극렬하게 너희한테 저항하냐? 같은 나라 맞아? 내가 보기엔 아닌데. 말도 다르고. 일본의 논리가 안 먹힌 겁니다. 일본 군부는 소련이 중재해 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당시 일본과 소련은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거든요. 소련이 중간에서 협상해주면 무조건 항복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일본이 붙들고 있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3일 뒤인 8월 9일, 2개의 충격이 동시에 일본을 덮쳤습니다. 새벽에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를 침공했습니다. 얄타 협정에 따른 겁니다. 150만 소련군이 만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일본이 마지막까지 기대했던 중재자가 적으로 돌아선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도쿄의 지휘부에 전달됐을 때 그들이 느낀 건 완전한 고립이었습니다. 서쪽에서 미국이, 북쪽에서 소련이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협상할 카드가 없었습니다. 중재해줄 나라도 없었습니다. 심리적 파산 상태였습니다. 원자폭탄이 일본의 몸을 태웠다면 소련의 참전은 일본의 영혼을 꺾어버린 겁니다. 같은 날 두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미국이 두 번째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왜 한 발 더 떨어뜨렸을까요? 미국은 처음부터 한 발로 일본이 항복하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연속 사용 능력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한 발만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떨어지면 일본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제부터 계속 떨어질 수 있겠구나. 무인도에 떨어뜨리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경고만 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 논리가 나왔습니다. 무인도에 떨어뜨렸는데 불발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기는 떨어지고 일본 사기는 올라갑니다. 도시 공습이 이미 일상화됐는데 비싼 폭탄을 무인도에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8월 9일 B-29 복스카가 출격했습니다. 찰스 스위니 소령이 지휘했습니다. 1차 목표는 고쿠라였습니다. 무기 공장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고쿠라의 날씨가 최악이었습니다. 구름이 너무 많았습니다. 조준이 불가능했습니다. 1차 목표 패스, 2차 목표로 이동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 나가사키였습니다. 나가사키도 날씨가 안 좋았습니다. 회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구름 사이로 하늘이 살짝 열렸습니다. 원래 떨어뜨리려던 지점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외곽이었습니다. 그래도 가져온 폭탄을 다시 싣고 착륙하는 건 위험했습니다. 투하했습니다. 플루토늄 폭탄 펜맨이 고도 500m에서 폭발했습니다. 4만 명이 즉사했습니다. 1945년 말까지 7만 명 이상, 장기 피해 포함 8만 명 이상이 희생됐습니다. 도시 외곽에 떨어졌는데도 도시의 40%가 파괴됐습니다. 두 번째 폭탄이 터지고 소련이 만주를 침공하고 이중 충격이 일본을 덮쳤습니다. 다시 최고 전쟁 지도 회의가 열렸습니다. 투표를 했습니다. 또 3대 3이었습니다. 7만 명이 즉사한 뒤에도 3대 3이었고 4만 명이 또 즉사한 뒤에도 3대 3이었습니다. 소련이 적으로 돌아선 뒤에도 3대 3이었습니다. 강경파는 끝까지 버티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 상태로 항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은 이미 세 번째 원자폭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로스앨러모스에서 세 번째 폭탄 코어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데몬 코어라고 불리게 되는 플루토늄 코어였습니다. 8월 13일에서 17일 사이에 투하할 예정이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말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전쟁을 끝내기 위해 필요하다면 도쿄를 지도에서 지워버려라. 일본은 정말로 멸종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폭탄이 계속 떨어졌을 겁니다.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이때 히로히토 천황이 개입했습니다. 포츠담 선언을 수용한다. 단, 국채만 보장해달라. 천황제만 유지하게 해달라. 우리가 히로히토를 평화주의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히로히토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때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람입니다. 초반에는 일본의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된 거지. 처음부터 이성적인 판단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8월 15일 오금 방송이 나갔습니다. 천황의 목소리로 녹음한 방송입니다. 그런데 방송 내용에 항복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전쟁을 종식한다.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녹음 과정도 드라마틱했습니다.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녹음 테이프를 빼앗으러 왔습니다. 항복 방송을 막으려고 한 겁니다. 실패했습니다. 테이프를 숨겨서 방송이 나갔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방송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오열했습니다. 신의 나라 일본이 영미 귀축한테 졌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달랐습니다.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약품도 없었습니다. 빨간 약 바른다고 방사능 피폭이 낫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갔습니다. 양 도시의 직접 사망자만 17만에서 25만 명입니다. 후유증까지 포함하면 30만에서 50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유일한 피폭 국가라는 프레임을 씁니다. 우리는 피해자다. 이 끔찍한 폭탄의 희생자다. 자기들이 앞에서 뭘 했는지는 빼놓고 말합니다. 그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때 조선에서는 강제징용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생이별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안부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난징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일본군의 만행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군부가 뒤로 빠지는 게 가장 나쁩니다. 선동하고 프로파간다를 퍼뜨린 건 군부인이다. 민간인을 전쟁터로 밀어넣은 것도 군부입니다. 그런데 패전 후에는 자기들은 빠지고 착하고 일상을 보내던 시민들을 미군이 공습했다고 합니다.
도쿄 전범 재판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날뛰던 일본군 장군들이 서로 살겠다고 서로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항복하고 나니까 누구보다 온순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묻는 거 다 대답하고. 히로시마에서 한 발 떨어진 그 순간 항복했다면 어땠을까요? 나가사키의 4만 명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방사능 후유증으로 죽어간 수만 명도 살았을 겁니다. 소련의 만주 침공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8월 6일에 용단을 내렸다면 천황이라 불릴 만한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날 결정을 내렸다면 10만 명 이상의 자국민을 살렸을 겁니다. 3일을 더 버틴 대가가 나가사키의 비극이었습니다. 리더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본 군부의 결정 때문에 수십만 명이 더 죽었습니다. 이건 미국의 잔혹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발 맞고도 버티려고 했던, 그리고 두 발 맞고도 3대3으로 투표했던 일본 지도부의 판단이 만든 비극입니다. 히로시마의 평화기념비 아래에는 그 폭탄이 터지기 전까지 일본이 저지른 수많은 학살의 기록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매년 8월 6일 히로시마에서 평화기념식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본이 침략한 나라들에 대한 사과는 없습니다. 피해만 기억하고 가해는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피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일본이 유일한 피폭 국가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 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당신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1945년 8월 6일과 9일, 인류 역사상 핵무기가 실전에서 사용된 유일한 사례입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도시의 이름은 핵전쟁의 공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공포의 이면에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으려 했던 군부와 그들 때문에 희생된 수십만 민간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무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지도자입니다.